월요몽추입니다. 자, 오늘 6월 19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이번 주 시장 전망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국제유가입니다. 과연 국제유가가 잡힐 수 있을지 여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걸로 보여지는데, 물론 이것만 해결된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닌데요. 가장 큰 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날 시장에서는 조금 하락을 좀 해주었습니다. 이제 뭐 어느 정도 이 하락과 관련된 부분 얘기를 좀 드려볼 수 있는 상황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일단 지난주 시장 얘기부터 일단 간단하게 좀 드려보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지난주 시장을 보면요.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다우 마이너스 4.79%, 나스닥 4.78%, S&P 500 5.79%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 코스피 마이너스 5.97%, 코스닥 마이너스 8.18% 하락을 하면서 공포스러웠던 한 주가 지나갔죠. 거의 뭐 블랙위크였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까지 시장이 밀렸던 데는, 그 전에도 뭐 계속 한동안 좀 오래 들어와서 계속 안 좋았는데, 밀렸던 데는 그동안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괜찮아 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그 부분에서 시장이 의구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실제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연준이 얘기한 것과 반대 방향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조금씩 자리를 잡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경제 지표가 조금 괜찮게 나오면 금리 인상을 더 강하게 할 거야. 경제 지표가 조금 더 안 좋게 나오면 금리 인상 속도가 느려질 거야가 아니라 경기가 침체될 거야. 그냥 안 좋은 쪽으로만 계속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좋지 못한 모습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최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거의 뭐 피크를 찍다시피 할 정도의 하락이 나왔고요. 이 부분도 한번 지금 이 차트를 가지고 한번 보면요. 나스닥 다우부터 볼까요? 다우 같은 경우 보면 지금 3만 포인트를 일단 깼습니다. 깨고 마감을 했는데 다우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지지 라인 부근까지 좀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보면 대략 요 정도 자리 지금 딱 저점 찍었거든요. 일단은 1차 지지 라인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번 주 주목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3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의 경우에는 1차 저항수 지지 라인을 일단 이탈을 했습니다. 증작에 이탈을 했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 남아있는 자리가 이 자리인데 지금 지지 테스트 중인 거고요. 3차로는 만 포인트까지도 일단 열려는 있습니다. 만 포인트 살짝 깨는 지점까지도 열려는 있습니다. 일단 이 자리 참 요즘 뭐 거의 말이 안 되는 상황으로 자꾸 가고 있어서 이게 지수 말씀드리기가 사실 조금 겁납니다. 겁나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일단 지금 뭐 보이는 대로 보면 일단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이제 S&P 500 같은 경우도 지금 1차 지지라인 부근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나스닥이 가장 안 좋은 위치에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금리 인상 시기니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아무래도 타격이 조금 더 크다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별로 좋지 못한 한 주를 보냈는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지지라인을 일단 이탈을 했죠. 2460포인트 정도 됩니다. 2460포인트 정도 됩니다. 요 라인 일단 이탈을 했는데, 요번 주 이거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을지를 일단 지켜봐야 되는 한 주가 되겠고요. 아무튼 이 지금 이렇게 꾸준하게 하락, 급락, 이 횡보, 그리고 나서 여기서 들어 올렸어야 했는데 다시 한번 내려온 별로 좋은 그림은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요. 자, 경제지표 지난주에 나왔던 것들 몇 가지 보게 되면, 일단 뭐 뭐니 해도 금리 인상이었겠죠. 28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75bp 인상에 대해서 대부분 다 인식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게 사실은 근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CPI가 발표되는 그 시점까지만 해도 50bp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고 75의 가능성도 있어 정도였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75의 가능성도 조금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는데 CPI 발표 이후부터 그 다음 그러니까 전주에 나왔던 한 3-4개의 경제 지표들이 모두 다 인플레는 그대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소비 심리 자체도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약간씩 침체되는 듯한 이 지표들이 일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파월 의장도 얘기를 했죠. 이게 뭐 아주 흔하게 있는 일이 아니다. 불과 며칠 만에 이 입장이 바뀌었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 75bp 인상을 했고요. 이거 인상 직후에 시장은 그래 이제 연준이 물가를 좀 잡으려고 적극적으로 조금 뭔가 액션을 좀 취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반등을 했습니다만 제가 요 하루 이틀 상간에 계속 그 말씀 드렸죠. 안심할 수 없다라고. 그 다음날 여지없이 야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인플레를 두드러 잡고 대신 그 대가로 경기 침체, 경기를 포기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 말씀은 그 전부터도 계속 드렸잖아요. 결국은 금리 인상의 속도가 빨라지고 크기가 커진다는 건 경제를 어느 정도의 침체를 감안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 얘기를 그래서 제가 작년 말부터 연준이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그 상황인 거거든요. 지금 어쨌든 근데 파월 의장의 발언, 연착륙 가능성 있어 라는 그 발언에 당일날 하루 좀 올라왔었고 그 다음날부터 경기 침체 우려가 반영되면서 밀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은 옵션 만기일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이 이번 주에 그 의회 청문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의회 청문회가 있는데 그 의회 청문회에서 어떤 발언을 할 것이냐, 어느 정도 제가 저희 방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무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국 증시 오늘은 조금 반등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금 파월 의장이 이 통화정책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에 이 목요일날 했던 이 얘기와 거의 비슷한 얘기들이 좀 나왔고 조금 자신감 있는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이제 그 영향에 따라서 나스닥 1% 정도의 반등 정도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나왔던 대부분의 경제 지표들은 말씀을 드렸듯이 대부분 다 좋지 못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계속 지속되고 경기는 침체되는 듯한, 그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 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지금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라고 하는 부분은요,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말도 안 되는, 금리 인상한다는 것 자체가 수요를 위축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수요 위축을 통해 가지고 물가를 잡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금리 인상한다고 경기 침체고, 금리 인상 안 하면 인플레 못 잡으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악재 쪽으로만 계속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아직까지도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틀린 사실은 아니죠. 뭐 팩트죠. 일단은 안 좋은 쪽으로 계속 해석한다면, 좋은 쪽으로 해석한다면 일단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물가 지금 8.6%가 넘는 이 물가를 어느 정도 두드러 잡는다. 그래서 올해 뭐 5%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6%대까지라도 일단은 잡아주고, 내년에 또 일부 또 조금 더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리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게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가지고 물가가 갑자기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물가라는 것 자체가 아주 긴 시간 동안 서서히 잡혀 나가는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뭐 한번 올렸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뭐 물가가 잡히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거고, 그에 따라서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은 시장이 계속 좋지 않은 쪽으로만 해석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구간이다. 인플레이션 우려, 경기 침체 우려. 이 부분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같이 지금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채금리도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경기 침체 우려가 크게 반영됐다라고 하면 국채금리가 올라가기가 어렵겠죠.
일단 금리 올라가는 것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경기가 침체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간다 그러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 올랐단 말이에요.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3.2까지 올라왔잖아요. 지금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물론 없는 건 아니겠지만 이거에 대한 우려보다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이라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견주할 거야라고 하는 그 부분에 조금 더 국채 시장은 좀 주목을 한 게 아닌가. 일단 금요일 날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이제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 우리나라도 지금 빅스텝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 많이 커진 상태고요. 특히 이제 지난주에 스위스가 이제 우리 주요 국가들 중에 일본과 함께 가장 완화적인 정책을 펴왔던 스위스가 빅스텝을 한 번에 입장을 바꾼 것과 동시에 한 번에 빅스텝 을 밟았다라는 것 때문에 일단 시장이 또 거기에 또 이 반응을 좀 했던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적으로 봤었을 때는 호재들이 굵직굵직한 호재들이 몇 개가 있었죠. 먼저 국내 쪽에서 규제 완화 정책이 정부 정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법인세 25%에서 22%로 인하를 한다라는 부분. 이 법인세 인하라고 하는 부분은 과거 2017년, 18년 그때 무렵이었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그 전이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추면서 미국 증시는 한 단계 레벨업을 했었죠. 굉장한 겁니다. 이건 굉장한 건데 일단 우리 시장 반영 못했어요. 물론 이 부분이 그 정부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바로 딱 될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니긴 하죠. 왜? 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의회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과연 여당이 지금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민주당, 야당인 민주당이 이걸 받아들이겠느냐, 이걸 통과시켜 주겠느냐. 여기에 더불어 이 양도소득세 이 부분도 일단은 그 유예를 시켰죠. 2년간 유예를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대주주 요건도 기존 100억으로 환원을 하는. 이렇게 되면 연말에 대주주 회피 물량, 작년에도 우리가 많이 크게 겪었었고 매년 겪었던 거잖아요. 매년 겪었던 그 대주주 회피 물량 일단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시장 안정화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런 정책들이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반영은 되지 못했다. 일부 조금 금요일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조금 나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것 때문이었을 수 있겠다라는 추정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부양책들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한번 있었었죠. 이 무조건적으로 무제한적으로 이 통화량을 늘리지는 않겠다, 화폐 찍어내지는 않겠다, 어느 정도 이 부양책에 선은 긋겠다라는 정도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중국 증시 잠시 또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중국은 계속해서 경기 부양의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도 이제 규제 완화 정책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 플랫폼 기업들 규제 완화 정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불안정한 시장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이만큼씩이나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최근에 신용 반대 매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장전, 장중 안 가리고 계속 나오는 걸로 보여집니다. 장중에도 보면 시장가로 무더기 물량들이 한 번씩 쏟아지는 것들, 종목들이 제법 있고요. 그렇게 이제 한번 쏟아지고 나면 단기적으로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물론 좀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런 신용 반대 매매 물량들이 정리가 일정 정도 되고 나면 이 자리를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채우게 되죠. 그러면서 지수 종목들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환율 상승 계속 지속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달러 강세 계속 지속된 측면이 조금 강했고, 그에 따라서 환율 상승, 정부에서 아마 정부 당국의 개입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로 인해서 1290원대를 일단은 지켜내기는 했는데,
글쎄요, 이게 이번 주도 지켜낼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국제 유가 조금 크게 좀 떨어져서 다행스러운 부분이 좀 있었는데, 하루 이틀 이렇게 떨어져서는 될 게 아니고 이제 추세적으로 좀 떨어지는 경향들이 좀 나와야 하는 상태인데요. 자, 이번 주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들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주 지켜봐야 될 경제 지표는 일단 미국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지수 발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발표되는지 체크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 이 사실 심리 지수 지금 지난번에 지난주죠. 지난주 심리 지수가 좋지 않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키웠었죠. 사실 이게 시장의 메인의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은 크게 아니라고 보는데, 워낙 지금 투심이 약한 상태고 경기 지표 하나하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런 지표들까지도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나라 PPI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일까지의 수출 지표 21일 날 발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0일 날 중국 1년물 금리 결정이 있는데, 글쎄요, 뭐 여기서 어떻게 지난번에는 동결을 했었잖아요. 5년물만 내리고 이번에 어떻게 결정할지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중국은 뭐 이번에 동결을 한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이 부양책의 기조를, 통화 완화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이쪽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얘네들은 우리가 조금 주시하면서 봐야 될 부분,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일단 수출 지표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나오느냐, 그리고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과연 얼마나 또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번 주 파월 의장의 의회 연설이 있는데, 상원 하원 이틀 있습니다. 있는데 전반적으로 고용은 견조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 완화가 완전 이 연준의 최종 목표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쪽으로 인플레이션 두드러 잡고 경기 침체 안 시킬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쪽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나오는 내용들로 봤었을 때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내용이 이제 그 내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제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이미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 연착륙 가능성과 관련해 가지고 파월 의장의 얘기대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나오게 될 경제 지표들 계속 꾸준하게 좀 지켜봐야 될 부분 하나 있고요, 한 가지 있고요. 그리고 물가 지표와 관련된 부분, 특히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7월달 FOMC에서는요, 일단 앞으로 나오게 될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습니다만, 연준에서는 아마 50을 기준으로 놓고 75 가능성을 크게 열어놓는 정도가 일단 기본 베이스인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7월 달에 나오게 될 6월 지표들도 물가가 그렇게 잡힐 걸로 보여지지가 않죠. 그동안 우리 지금 6월 지나오고 있는 6월 보면 물가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서 그렇게 크게 잡힐 걸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보면 이쪽의 가능성이 조금 더 열려 있는 상태이긴 하다. 그러나 연준 입장에서 두 번 연속 75bp를 올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 특히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감, 이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표, 향후 나오게 될 지표들 조금이라도 인플레이션이 꺾인다든지 하는 지표들이 좀 보인다면 50bp의 가능성이 조금 더 열려 있기는 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것도 갈 수 있는데 기본 베이스는 요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지표가 조금이라도 안 좋게 나오면 이렇게 갈 가능성이,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부터 다시 연준 위원들 발언들이 계속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가
비둘기파 가장 대표적인 비둘기파이신 분이잖아요. 이분도 지금 75bp를 일단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물가가 지금 무서운 상태다. 연준의 핵심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번 주도 중국의 부양책, 이번 주는 이제 그 금리와 관련된 부분도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부양책 어느 정도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거 얼마나 반영이 또 추가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다음 이재용 부회장이 어제 이제 입국을 했잖아요. 해가지고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이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뭐 M&A 관련한 부분 발표는 없었습니다만, 조만간 뭔가 소식이 들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외에도 반도체 쪽 관련해가지고는, ASML을 만나서 아마 조금 CEO를 만나서 조금 이 지금의 불리해진 여건을 조금, 돌릴 수 있는 어떤 돌파구를 만들어냈을지 이제 그 부분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유가 지난주 금요일날 일단 조금 떨어졌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추세적으로 이어져서 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105달러 밑으로만 좀 떨어져 줘도 좀 이 추세적으로 좀 밀리면서 105달러 아래로만 떨어져 줘도 지금부터 예를 들어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부터 그렇게 조금씩 떨어진다라고 보면 6월 물가까지는 전체적으로 높을 수 있겠지만 7월 물가부터는 잡힌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8월 지표 나올 때부터는, 그러면 9월 금리 인상 때부터는 조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제유가 관련해 가지고 이거 러시아가 제재를 받음으로 인해서 러시아 석유가 묶이니까 공급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가는 올라가는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유가가 상승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최근에 나온 뉴스들, 오늘도 나왔던 뉴스들을 보게 되면 러시아가 중국이라든지 인도 쪽에 기존에 러시아가 국제사회에 공급했던 양 못지않게 공급을 했고, EU 쪽에도 결국은 들어갔잖아요. 간접적으로 해서. 그랬단 얘기는 결국 국제 시장에, 글로벌 시장에 러시아 석유가 공급이 안 될 거야 라는 것 때문에 올랐는데 실제 공급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125조를 벌었다면서요. 125조 달러를 벌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유가는 그대로고 다 러시아산 석유가 다 그 전 세계에 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공급 부족 논리가 안 맞잖아요. 이 얘기 제가 몇 번 드렸죠. 이거 지금 뉴스 또 나오고 있어요. 금요일날 지금 떨어졌던 이유가 그 이유도 일부 조금 개미 눈물만큼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기대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이 얘기들이 조금 더 실제로 그러면 러시아가 중국 쪽에 많이 팔아먹었어. 그러면 중국이 뉴욕 텍사스산 중진류든 아니면 사우디 석유든 북해산 브렌트유든 소비량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수입하는 양이 줄 거 아니에요. 러시아 거를 사니까. 그러면 어차피 수요 부족에 대한 문제는 없다 이거죠. 지금 염려하는 것만큼. 그만큼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유가는 밀려야 될 가능성이 좀 높다. 뭐 지금 다들 뭐 유가 더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저 혼자 지금 계속 이 얘기를 몇 번째 지금 드리고 있는데 뭐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땐 이게 맞는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력이 조금 뭔가 리스크가 될 것 같기는 한데, 변수인데 7월 중순에 이제 사우디를 만난다는 거, 어제 빈살만 왕세자와 1대1로 안 만나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제 또 조금 찝찝합니다. 일단은 그분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눈치를 본다고 일단은 안 만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과연 이걸 뚫어낼 수 있을지 그 부분 하나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베네수엘라나 이란 쪽에도 제재도 조금 이제 딜을 하면서 이걸 국제 시장에 어느 정도 끄집어 내면서 유가를 좀 끄집어 내릴 수 있겠느냐 여부. 저는 뭐 바이든 대통령의 일단 지금 리스크, 요즘 정치적인 어떤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에서는 사실 좀 실망스러운 부분, 개인적으로는 실망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유가를 좀 잡아줄 수는 있지 않을까. 1차적으로 유가만 좀 잡힌다라고 하면 다른 부분 물론 넘어야 될 산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유가가 일단 가장 중요한 유가가 일정 정도 잡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이제 꺾여 나가는 인플레이션 그 지표들이 꺾여 나가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번 주 지수를 이렇게 적었습니다만 뭐 지금 뭐 지수와 너무 이 예상과 너무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참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여기까지 일단 이탈이 됐었고 요 자리는 일단 아까 이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지표는 요 자리는 지켜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파월 의장과 연준 위원들의 발언, 그리고 경기 지표들, 뭐 세부적인, 사실 이때까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지표들까지도 이제는 조금씩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국의 부양책. 이번 주 관심 섹터는 일단 우주항공, 지난주 뭐 부품 결함인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연기가 됐는데 21일 재발사 발표가 났죠. 일단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재용 부회장 돌아왔죠. 돌아와서 무슨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로봇, AI, 반도체 이쪽도 관련된 부분의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뭐 여전히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을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 에너지 섹터들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이 상황을 놓고 지금 이제 미국과 한국의 우리나라의 이 금리가 역전될 수 있는 상황인데 요것과 관련된 얘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 향후에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전략과 관련된 부분들도 글쎄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되면 말씀을 한번 좀 드릴게요. 많이 힘들고 뭐 편하지 않은 주말이실 수 있겠습니다만 뭐 지나가야 되는 구간이라면 어차피 겪어야 되는 구간이라면 어차피 지나가야 될 거고 겪어야 될 겁니다. 얼마나 조금 덜 스트레스를 받고 넘기느냐의 문제가 될 거고, 여기에서 쓰러지면 뒤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총알을 맞고 쓰러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버텨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최대한 몸 사려가면서 버텨야 되는 상황인 거고, 대신 이렇게 해서 그 힘든 구간을 잘 넘기고 나면 그 다음엔 이제 정상적인 구간에 왔을 때는 그에 대한 보상을 안타깝습니다만 이 전쟁에서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의 이 어떤 부분까지도 보상을 한꺼번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받는 그런 시장이 오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게 언제인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조금 쉽지 않은,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식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는 구간이기는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상황은 아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나머지는 차차 또 상황 보고 구체적으로 잡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